새벽 1시 목이 마른 72세 박노인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며느리와 손녀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서연아, 이번에 외갓집 가면 외할아버지가 제주도 여행 보내준대. 할아버지는 그냥 두고 가자. 좋다. 냄새나서 같이 못 있어. 친구들한테도 부끄럽고 솔직히 말하면 없으면 좋겠어. 맞아, 그분은 그냥 조용히 사시다 가시면 돼.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지. 노인의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순간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새벽 5시가 막 지난 시각입니다. 72세의 박노인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5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몸을 혹사시키며 살아온 몸은 이제 알람 시계보다도 정확했죠. 무릎과 허리는 아침마다 욱신거렸지만 노인은 작은 신음조차 삼켰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 사이로 노인은 자신이 평생 바라본 이 작은 집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벽지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마루바닥은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윤기를 잃었지만 노인에게는 그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못 하나하나까지 모두 자신의 손과 땀으로 일궈낸 보금자리였거든요. 노인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가족들의 잠을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손녀 서연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15년 전 며느리 미정이 서연이를 낳고 직장에 복귀한 이후로 노인은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도와주는 마음이었어요. 젊은 부부가 생계를 꾸려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노인 자신도 젊었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도움이 아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죠. 아침 식사 준비부터 청소, 빨래, 심지어 서연이의 학용품 준비까지 모든 것이 노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가족을 위하는 일이지. 노인은 스스로를 달랬어요. 아들 준호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미정 역시 바쁜 직장 생활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이라도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쌀을 씻으며 노인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시던 미역국 맛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참 맛있게 먹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됐습니다.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마음 탓일까요? 서연아, 일어나렴. 학교 가야지. 노인은 손녀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깨우되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신경 써서 말이에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귀찮다는 듯한 투덜거림 뿐이었죠. 할아버지, 좀 더 자면 안 돼요? 피곤해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방해받기 싫다는 듯한 톤이었어요. 노인은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품에 안겼던 그 아이가 이제는 마치 귀찮은 존재를 대하듯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를 찾았던 서연이었는데 중학생이 된 이후로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사는 거 이상하다고 해요. 어느 날 서연이가 던진 말이 아직도 가슴에 아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때 노인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얼마나 많은 서글픔이 숨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노인은 이해했습니다. 15세라는 나이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자신도 그 나이 때는 그랬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사춘기에는 누구나 가족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친구들 앞에서는 더욱 그럴 테고요.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친 노인은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김치, 콩나물 무침, 계란 후라이까지 정갈하게 놓고 가족들을 기다렸어요. 제일 먼저 나타난 건 준호였습니다. 45의 아들은 언제나 바쁜 듯했고 아버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는 일도 드물었어요. 아버지, 식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졌죠. 마치 해야 하는 말이니까 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급하게 밥을 먹으며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노인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웠어요. 언제부터인가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렸거든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인사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이어서 나타난 미정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42살의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노인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님, 옷 좀 자주 빨아 입으시라니까요. 미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냄새가 좀 나요. 정말 매일 말씀드리는데. 노인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듣는 말이었거든요. 처음 들었을 때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후각이 둔해진 탓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에게서 냄새가 나는 걸까요? 노인은 매일 목욕을 하고 옷도 갈아입었는데도 여전히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앞으로 더 주의하마. 노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살아가려면 참아야 했거든요. 그때 서연이가 식탁에 나타났어요. 15세 소녀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모습이 노인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엄마, 진짜 할아버지랑 같이 있기 싫어요.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요. 우리 집만 할아버지가 같이 살잖아요. 그 말은 노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흘린 땀과 노력으로 이 집을 마련했건만 이제는 가족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꼭 참았어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와 딸을 바라봤지만 아버지를 감싸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연아,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라고 가볍게 주의를 주는 정도였죠. 그마저도 진정성보다는 체면치레에 가까웠습니다. 노인은 그 차이를 느꼈어요. 아들조차 자신을 진심으로 감싸주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식사는 정막 속에서 이어졌어요. 노인은 자신이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입에 넣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노인은 홀로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자니 문득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의 가장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투명인간처럼 취급받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노인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아침에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냄새가 난다. 창피하다. 같이 살기 싫다. 이런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은 각자의 이야기만 했고 노인은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서연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만 말했고 준호는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정은 드라마를 보느라 바빴죠. 나는 정말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일까? 노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걸레질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노인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어요. 관절염 때문에 아픈 것도 있었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어요. 복도를 조용히 걸어가는데 미정과 서연이의 방에서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멈춰 섰어요. 원래라면 그냥 지나갔겠지만 자신의 이름이 들려온 것 같았거든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이번에 친정 가면 외할아버지가 여행 보내준대. 미정의 목소리였어요. 작지만 들뜬 기색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어디로요? 서연이도 신이 난 듯했어요. 제주도래. 너도 여름휴가 때 가고 싶다고 했잖아. 이번 기회에 며칠 다녀오자. 노인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행 이야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게 서글펐거든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배제되어 있었어요. 좋다. 근데 할아버지는 그냥 두고 가자.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냄새나서 같이 못 있어. 친구들한테도 부끄럽고. 노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손녀의 입에서 나온 그 차가운 말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팠어요. 맞아. 사실 나도. 미정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노인에게는 비웃음으로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냥 조용히 사시다 가시면 돼.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불편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아빠도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던데. 쉿, 작게 얘기해. 들으시면 안 되니까. 노인은 숨을 죽였어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들킬까봐 조심하는 모습이 더욱 서글펐습니다. 마치 자신이 귀찮은 존재,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뭐라고 하실까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야. 그냥 그러시겠지 뭐. 아빠도 사실 할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모르지 않잖아. 회사에서도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노인은 벽에 등을 기댔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감사받기는커녕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족들에게 스트레스였던 걸까요? 할아버지가 우리랑 같이 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지? 서연이가 물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니까. 한 10년쯤 됐나? 처음에는 도움이 됐는데 이제는. 미정의 말이 뜸을 들였습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오히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져서. 맞아요.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좋았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없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노인의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손녀의 입에서 나온 없으면 좋겠다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자신은 없어져야 할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노인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물을 마시러 나갔던 것도 잊은 채로 말입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마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구차한 신세가 됐나? 가족한테까지 냄새난다는 소리를 듣다니.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서글픔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날 밤 노인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어 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걸까요? 새벽이 밝아왔지만 노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들었던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없으면 좋겠다는 손녀의 말이 특히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노인의 손은 떨렸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가족들이 나타났을 때도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준호는 바쁘게 밥을 먹으며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미정은 노인을 보며 또다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환기 좀 시켜주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어요. 노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뭘 말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는 아예 노인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급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빠, 저 오늘 친구들이랑 늦게 들어올 거예요. 서연이가 준호에게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준호가 출근하고 서연이가 학교에 가고 미정도 직장으로 떠난 후 집은 고요해졌어요. 노인은 혼자 남겨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50년 전 22살의 청년이었던 자신이 첫 월급으로 이 땅을 계약할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언젠가는 꼭 내 집을 짓겠다. 그때의 다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개고 철근을 묶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에는 야간 공사장에서 추가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노인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그 공책에는 지난 5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현장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집을 짓기 위해 얼마를 모았는지, 준호의 학비로 얼마를 썼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1억 7천만 원. 노인은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숫자를 봤습니다. 집의 현재 시세였어요. 몇 달 전 호기심에 부동산에 문의해 봤을 때 들은 금액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 뿐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노인은 장롱에서 집의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소유자 박영수라고 적힌 그 문서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종이가 유일하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 내가 벽돌 한 장 한 장 얹어가며 산 건데 이제 나를 내쫓으려 하는구나. 노인은 속삭이듯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통장들을 확인해 봤어요. 국민연금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비상금을 모아둔 통장까지 전부 합치면 8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평생 모은 돈치고는 많지 않았지만 노인에게는 소중한 돈이었어요. 준호의 결혼 비용, 서연이의 학원비 등으로 많이 써서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노인은 밥을 먹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대신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혼자 살지만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어요. 얼마나 부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나도 저렇게 환영받으며 살고 싶었는데. 노인은 중얼거렸어요. 오후 2시쯤 노인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로 여겨지면서까지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114에 전화를 걸어 근처 부동산의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혹시 집을 팔고 싶은데요. 노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부동산 중개사의 목소리는 친절했어요. 노인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단독주택이고요. 30평 정도 됩니다. 조용히.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아, 그 동네는 요즘 인기가 좋아서 금방 나갈 거예요. 언제 한번 나가서 봐도 될까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노인은 잠시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모르게 하고 싶어서요. 언제 시간 되실까요? 그러시면 내일 오전에 다른 가족분들 안 계실 때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노인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조용히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일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어젯밤에 그 차가운 말이 거짓말처럼 평범한 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다. 준호는 몸 괜찮으시죠? 라고 형식적으로 물었지만 진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미정은 여전히 노인을 불편하게 바라봤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노인은 이 모든 일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노인은 다시 그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썼어요. 사람 취급 못 받는 곳에 더는 있고 싶지 않다. 이 집은 내 땀과 피였지만 이젠 나를 삼킨 감옥일 뿐이다. 다음 날 오전 준호가 출근하고 서연이가 학교에 간 후 부동산 중개사가 찾아왔습니다. 미정도 직장에 나간 상태여서 집에는 노인 혼자뿐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중개사는 집 안팎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위치도 좋고 집 상태도 괜찮네요. 요즘 이런 단독주택 많이 찾으시거든요. 중개사가 말했어요. 시세대로 하시면 한 달 안에는 계약 가능할 것 같은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모르게 해야 해서요. 아, 그러시는군요. 그럼 매물 올리고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제 집이에요. 노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등기권리증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중개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물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며칠 후 미정이 갑자기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가 항공료까지 다 내주신대.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럼 서연이도 좋아하겠네. 언제 가는데? 금요일 오후 비행기로 가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거야. 이틀하고 반나절 정도? 노인은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역시 자신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지? 준호가 물었어요. 아버님은 집에 계시면 되지 뭐. 혼자 계시는 것도 좋아하시잖아. 미정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목요일 저녁 준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내일부터 이틀 정도 여행을 가요. 집 잘 지켜주세요. 그래, 다녀와라. 노인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오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준호의 말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짜 연락하라는 건지 의문스러웠어요. 금요일 아침 가족들은 여행 가방을 챙기며 바빴습니다. 서연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가방에 넣고 있었고, 미정은 화장품을 챙기느라 정신없었어요. 할아버지, 집 잘 지켜주세요. 서연이가 밝게 말했어요. 얼마나 여행이 기대되는지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노인은 현관에서 가족들을 배웅했어요. 택시가 와서 가족들을 태우고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노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집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가족들이 여행을 간 사이에 계약을 끝내기로 했어요. 토요일 오전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신혼부부인 듯 했는데 집을 보는 내내 만족스러워 했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런 단독주택 찾기 어려웠는데 젊은 아내가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비워주실 수 있나요? 남편이 물었어요. 다음 주 안으로 가능합니다. 노인이 답했어요. 계약은 그 자리에서 이뤄졌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다음 주 화요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모든 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계약을 끝낸 후 노인은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월요일에 이사 좀 해야 하는데요. 어디서 어디로 이사하시는 거예요? 노인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짐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사실 가져갈 게 별로 없었거든요. 옷가지 몇 벌과 개인적인 물건들, 그리고 그 낡은 공책 정도뿐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노인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어요. 가족들의 물건은 그대로 두고 자신의 것만 챙겼습니다. 생각보다 가져갈 게 적었어요. 50년을 산 집이었는데 정작 자신의 흔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노인은 준호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지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떠나게 되어 미안하다. 하지만 더 이상 너희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구나. 이 집은 팔았다. 받은 돈 중 일부는 서연이 교육비로 써라. 나머지는 너희 생활비로 쓰고 아버지는 이제 혼자 살아보려 한다. 걱정하지 마라. 편지를 다 쓴 후 노인은 봉투에 넣어 식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집의 열쇠도 함께 놓았습니다. 월요일 새벽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어요. 짐이 워낙 적어서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텅 빈 집은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이사업체 직원이 물었어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여행 갔습니다. 노인이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노인은 이미 실버타운에 입주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집을 판 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혼자 조용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후에 부동산에서 잔금 정산을 끝냈습니다.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평생의 보금자리를 떠난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저녁 무렵 노인은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와 그 낡은 공책을 들고 말이에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실버타운에 도착한 노인은 입주 수속을 밟았어요. 직원은 친절했고 방도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좋았어요. 같은 시각 제주도에서 가족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바다에서 놀고 미정과 준호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유를 즐겼어요. 집에 혼자 계신 할아버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드디어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택시에서 내린 준호가 제일 먼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현관문에 뭐가 붙어 있네? 가까이 가서 보니 매도 완료라는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집 맞지? 미정이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집이 팔렸다고. 준호는 황급히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쇠가 맞지 않았어요.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키를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즐거웠던 여행의 기분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채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일요일 저녁이라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웃들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해봐요. 하지만 노인은 핸드폰이 없었어요. 몇 년 전 준호가 사드린다고 했지만 노인이 복잡하다며 거절했거든요. 지금 와서는 그게 너무 후회됐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어요. 서연이는 계속 울었고 미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부동산에 달려갔습니다. 중개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따님, 아버지께서 직접 오셔서 계약하셨어요. 등기권리증도 가져오시고 저희도 소유주 본인이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모르겠어요. 연락처도 안 남기시고 가셨거든요. 준호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집을 팔고 떠나버린 걸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짐들이 다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미 주인이 바뀌어서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새 집주인은 다행히 이해해 주었어요. 일시적으로 집에 들어가서 짐을 빼는 걸 허락해 줬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들도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방도 완전히 비어 있어 서연이가 방문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옷장도 비어 있고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도 모두 없어져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식탁 위에서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어 읽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떠나게 되어 미안하다. 하지만 더 이상 너희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구나. 편지를 읽는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미정과 서연이도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준호는 편지를 다 읽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미정이 편지를 이어받아 읽었습니다. 서연이 교육비로 써라. 나머지는 너희 생활비로 쓰고 아버지는 이제 혼자 살아보려 한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은행 계좌번호와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서연이 이름으로 교육신탁 계좌를 만들어뒀다. 아이 미래를 위해 써라. 준호는 은행에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서연이 명의로 교육신탁 계좌가 개설되어 있었고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을 판 돈의 절반 정도였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서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깨달았어요. 준호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떠난 경우라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혹시 평소에 가고 싶어 하시던 곳이나
친한 분이 계시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의 개인적인 관계나 취향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평생을 함께 살았으면서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집을 잃게 된 가족들은 임시로 미정의 친정에 머물렀어요. 미정의 부모님은 사위와 손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준호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미정이 한밤중에 물었어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돌이켜보니 아버지를 소홀히 대했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고 감사함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짐들과 함께 버려진 채로 남아 있었어요. 공책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일생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4년 3월 건설 현장 첫 출근. 일당 2,000원.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었어요. 언제 어느 현장에서 일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고등학교 입학금 50만 원, 준호 대학교 등록금 200만 원, 준호 결혼 비용 3천만 원. 아들을 위해 쓴 돈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곳에 더는 있고 싶지 않다. 이 집은 내 땀과 피였지만 이젠 나를 삼킨 감옥일 뿐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며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 내가 없으면 모두가 편할 것이다. 준호는 공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내가 아버지한테 뭘 한 거지. 준호는 자책했습니다. 서연이도 공책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교육비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두었는지, 그런데 자신은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서연이는 공책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준호 가족은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빠져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노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소식을 물었지만 특별한 진전은 없었어요. 실종자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 동네 곳곳에 붙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찾으셨어요?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일 먼저 묻는 말이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정의 친정에서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는 사위를 위로해 주려 했지만 준호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의존해서 살아왔는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여보, 새 집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계속 친정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하지만 준호는 집을 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찾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박영수 어르신의 가족분이신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들인데요. 혹시 저희 아버지를... 아, 다행이네요. 저는 선안 실버타운 사회복지사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박영수 어르신께서 저희 시설에 입주하셨거든요. 준호는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요? 아버지가 거기 계세요? 네,
일주일 전에 입주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 연락처를 말씀 안 하시더니 오늘에야 아드님 연락처를 알려주시네요.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다만, 복지사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처음 며칠은 많이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거의 방에서만 계시고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준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지금은 좀 나아지셨어요. 도서관에서 책도 읽으시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조금씩 어울리세요. 그런데 아직도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저희가 찾아가도 될까요? 복지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르신께 먼저 여쭤보고 연락드릴게요. 사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찾아와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전화를 끊고 준호는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서연이는 울면서 기뻐했고 미정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보러 갈 수 있을까? 서연이가 간절히 물었어요. 복지사분이 할아버지께 물어보고 연락 주신대. 준호가 답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안도감과 함께 과연 자신들을 만나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다음 날 오후 복지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께서 일단 만나보시겠다고 하세요. 하지만 부담스러우시니까 한 분씩만 오시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준호가 제일 먼저 가기로 했어요. 실버타운은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한 시설이었어요. 복지사의 안내로 노인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세요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간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살이 빠지긴 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집에 있을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노인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준호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못했어요. 노인은 아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앉아라. 준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원망보다는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공책 봤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걸 희생하셨는데 저는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냄새난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서 좋구나. 그 말이 준호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새 집 구해서 같이 살아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나를 귀찮아하는 사람도 없고 냄새난다고 하는 사람도 없거든. 그런 말 다시는 안 할게요. 서연이도 미정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는 진심이었잖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나?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때는 진심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존재가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진짜 달라졌어요. 준호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노인은 책상 위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서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좋겠다고 말하던 밤을 잊을 수 없구나. 그 한마디가 참 아팠단다. 준호는 그제야 아버지가 그 대화를 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 그걸 들으셨구나. 들을 수밖에 없었지. 나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서연이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교육신탁 계좌까지 만들어주신 걸 알고는 매일 울고 있어요. 노인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 아이가 울고 있다고? 네, 할아버지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자책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할아버지 걱정만 해요.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살고 싶구나. 여기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거든.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꼈거든요. 일주일 후 준호는 다시 실버타운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미정과 서연이도 함께였어요. 복지사 김미영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가족분들 모두 만나보시겠다고 하세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짧게 해주세요. 복지사의 당부였어요. 노인의 방 앞에 서자 서연이가 떨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괜찮을 거야. 준호가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들어서자 노인은 창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여전히 많이 말랐지만 예전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노인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15년간 키워온 그 아이가 지금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앉아라. 노인이 말했어요.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고 작은 책장에는 여러 권의 책이 꽂혀 있었어요. 노인이 평소 책을 좋아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노인은 손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거냐? 그날 밤에 엄마랑 얘기했던 것 할아버지가 들으셨죠? 서연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다. 그런 말 진심 아니었어요. 정말로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친구들 눈치가 보여서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잖니.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없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말이 참 아팠단다. 서연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15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할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미정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냄새난다고 그런 말씀드리고 너무 무례했어요. 노인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것도 사실이었잖니. 나이 들어서 후각도 둔해지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미정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냥 제가 예민했던 거예요. 정말로 냄새가 난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라.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게 낫다. 나도 알고 있었거든. 미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냄새 때문에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걸 숨기려 하는 것도 의미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됐어요.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기서는 그런 말 듣지 않아서 좋다. 모두가 비슷한 처지니까 서로 이해해주거든. 아버지,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준호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새 집 구했어요. 넓고 쾌적한 곳으로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다. 나는 여기가 좋다. 왜요? 가족이 함께 살아야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어요. 가족.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희들에게 나는 가족이었나? 아니면 그냥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었나? 그 말에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돌이켜보니 정말로 노인을 가족으로 대했는지 의문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이제는 진짜 달라질 거예요. 서연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았어요. 노인은 손녀를 바라봤어요.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어릴 때와 똑같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쉽게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 한마디가 참 아팠단다.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15년을 키워준 할아버지한테 없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다니. 정말 미안해요, 할아버지. 서연이가 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할아버지 없으면 저는 안 돼요.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은 높았습니다. 늦었다. 노인이 말했어요. 이미 상처는 났고 나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버지, 제발. 준호가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와서 생각해봤다.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짐이 아니에요.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에요. 노인은 손녀를 바라봤어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했니? 냄새난다고, 창피하다고, 없으면 좋겠다고. 서연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노인이 말했습니다. 한순간의 말이 이렇게 깊은 상처를 남기다니. 미정이 일어나서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노인이 중얼거렸어요. 그게 진심일까? 진심이에요. 미정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님이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알았어요. 노인은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 있겠다. 노인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여기서 조용히 책이나 읽으며 살고 싶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노인의 손을 붙잡았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할아버지 없으면 우리는 정말 가족이 아니에요. 노인은 손녀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처음 손녀를 안았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매일 할아버지랑 같이 시간 보낼게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일도 같이 하고 할아버지 얘기도 많이 들을게요. 노인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마. 노인이 말했어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라. 그 말에 가족들은 한 줄기 희망을 봤어요.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서연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실버타운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이 부담스러워했지만 손녀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 책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서연이가 새 책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좋아할 만한 역사소설이었어요. 고맙다. 노인이 책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요즘 읽을 책이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서연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와 이런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할아버지, 이 부분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평생 현장에서 일했지만 독학으로 많은 것을 배웠던 노인의 지식은 생각보다 해박했습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며 놀라워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똑똑하신 줄 몰랐어요. 서연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준호와 미정도 정기적으로 실버타운을 방문했어요. 미정은 노인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직접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잔치국수 끓여봤어요. 드셔보세요. 미정이 보온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먹어봤습니다. 맛있네. 고생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드리고 싶었어요. 미정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에 미정이라면 의무감에 했을 일이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노인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것들을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미정이 고백했습니다.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노인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지나간 일이다. 이제는 서로 편하게 지내자.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실버타운에 머물렀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특히 서연이와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역사 발표를 해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서연이가 부탁했어요. 무슨 주제인데? 우리나라 근현대사요. 할아버지가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은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손녀가 자신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았단다. 노인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녹음하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할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발표 당일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훌륭한 발표를 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생생한 증언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최우수상 받았어요. 서연이가 상장을 들고 실버타운에 달려왔어요. 노인은 손녀의 상장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할아버지가 뿌듯하다. 그 무렵 노인은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어요. 집을 판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을 서연이의 교육 신탁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준호야, 서연이가 공부를 잘한다니 기쁘다. 아이가 원하는 공부 마음껏 시킬 수 있도록 교육비를 더 넣어뒀다. 내가 못다한 공부를 그 아이만큼은 마음껏 했으면 좋겠다. 편지를 받은 준호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뛰어와 노인의 팔을 잡았어요. 같이 벚꽃 구경해요. 그래, 같이 보자. 노인이 책을 덮으며 일어났어요. 할아버지와 손녀는 나란히 걸으며 벚꽃을 구경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응, 지금은 행복하다. 정말요? 저희랑 다시 같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서도 너희를 만날 수 있잖니. 이게 더 좋다.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어서.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보러 올게요. 매주 토요일은 할아버지 시간이에요. 고맙다, 서연아.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노인은 방에서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나는 나답게 살련다. 너희도 너희답게 살아라.
하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잃지 말아다오. 가족이라는 건 함께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연이가 매주 찾아와 주어서 외롭지 않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그 후로도 서연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실버타운을 찾아와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책을 읽고, 때로는 산책을 하며, 때로는 할아버지의 옛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정도 달라졌어요. 시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는 이전의 경험을 떠올리며 정성껏 모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거든요. 준호는 가끔 아버지를 찾아가 회사 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들의 일을 누구보다 걱정해주는 분이었습니다. 노인은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고 책 이야기도 나누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실버타운에 모였습니다. 노인의 73번째 생일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서연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준호와 미정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노인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촛불을 끄며 노인은 소원을 빌었어요. 이 작은 행복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말입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더 가까워진 가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